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사내가 말을 달려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주막은 멀어 사내는 마음이 급했는지 말에 연신 채찍질을 해댔죠. 그런데 맑은 하늘에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즈음에 멀리 한 마을이 나무 숲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곤 서둘러 말을 몰아 그 마을 어떤 집에 가서는 하룻밤을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여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사내는 주인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밤이 가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문득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처량한 울음소리에 놀라 주인에게 물었지요. 밤중에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저리도 처량합니까? 저 건너집에 몇 년 전에 한 양반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늙은 부부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딸 네 식구였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그 영감이 품팔이로 그날그날 연명하여 오다가 얼마 전에 그 영감 부부와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한꺼번에 다 죽고 어린 딸만 남았지요. 그런데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어 송장셋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아마 그 처녀의 곡소리인 것 같소이다.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새벽녘까지 들려왔지요. 어찌나 서럽고 슬픈 울음소리인지 사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밝고 비도 그치자 사내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찬바람이 휘돌며 고요하기만 하였지요. 계시오? 게 아무도 없으시오. 사내가 문 밖에서 소리치자 한참 만에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을 어떤 어른이 찾으시오니까. 처녀는 비록 주림과 슬픔에 지치고 풀어헤친 머리, 떼국이 흐르는 얼굴, 해진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하였으나 타고난 자질이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에게 그 집 형편을 자세히 들은 뒤 행장에서 돈을 꺼내어서는 사람을 시켜 장례에 쓸 천과 관을 사서 집 뒤뜰에 시체 셋을 차례로 묻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외로운 처녀가 의탁할 친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사온데 성명은 아무개요. 아무 고을 아무데 산다 하오나 혈혈단신 어린 몸으로 먼 길에 갈 수도 없고 지금 대인의 은덕으로 부모 동생의 시체를 묻었으니 제 한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무슨 한이 있겠나이까.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오며 다른 길은 없사옵니다. 말을 들은 사내는 처녀를 위로하고 곧 가마를 세내고 가마꾼을 얻어서 처녀를 태워 호남 외삼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내가 가진 돈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지요. 사실 사내는 어려서부터 일찍 무과 과거를 보아 급제도 하였고 집안 재산도 넉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했는데도 벼슬을 얻지 못하여 고을에서는 그냥 선달로 불리었지요. 그는 벼슬길을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양 땅에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옷도 잘 차려입고 수레찜 장사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번 돈과 귀중한 물건들을 한 바리씩 싣고 가서 양반집과 건달배들에게 뇌물과 비용으로 쓴 것이 실로 막대하였습니다. 하나 언제나 헛수고만 할 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 해 또 한 해 그러는 동안에 재산만 탕진하였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벼슬자리 하나 얻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심정으로 남은 밭대기 하나를 팔아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방금 전 처녀의 가족을 장례 치러주고 가마를 세놓은 돈이 그 돈이니 말입니다. 사내는 모자라는 노자를 보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말을 5, 60냥에 팔고 걸어서 구차하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관을 정하고 한양의 친지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을 본 친지들은 누구도 사내에게 벼슬길을 주선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병조 판서에게 한번 진정이나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의 세월이 3년이나 흘렀지요. 여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외상밥을 먹으며 당하는 수모란 이루 말할 수 없고 옷을 지어 입을 길도 없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노자 돈이 없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성근은 마지막으로 한번 병조 판서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나 거듭 병조 판서 집을 찾아 만나 뵙기를 청하였으나 갈 때마다 손님이 있다, 사고가 있다 해서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소문을 들어보니 병조 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나이 80이 지났으나 기력이 아직 왕성하며 뒷사랑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노인이라도 만나보면 혹시 무슨 수가 생길까 하고 가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사내는 집 근처에서 온종일 방황하다가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자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의 뜰은 깊고 복잡하여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리 높지 않게 새로 쌓은 담 하나가 있어 그 편이 아마도 동지공이 있는 처소일 것만 같았습니다. 어차피 손살을 거둘 수는 없으니 목숨 걸고 넘어가 보자. 사내는 뜰 안에 담을 하나 더 넘어 들어가 가만히 엿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거기가 뒷사랑인 듯 방 안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있고 고요한 것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잠깐 열리며 누가 나왔습니다. 밤은 삼경, 달빛은 한마당 가득 찼는데 사내가 으슥한 곳에 깊숙이 숨어 살펴보노라니 한 노인이 뜰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필시 동지 공이로구나. 사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나와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노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지요.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온 것이냐? 도적이 아니고야 들어올 수 없을 것일 터인데. 소인은 호남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아직 아무 벼슬도 받지 못하옵고 한양을 오르내리다가 가산을 탕진했사옵니다. 위로 부모를 섬기며 아래로 처자를 기르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없어서 어버이를 떠나고 고향을 버린 지 이미 여러 해 되옵나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노자돈도 없을 뿐 아니라 여관에서 걸식하고 있는 처지라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옵나이다. 병조 판서 대감께 한번 진정코자 하였사오나 대감 한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도무지 방도 생각나질 않아 이리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인의 처지 절박하여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어리석은 꾀로 감히 담을 넘는 짓을 하였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높으신 분부를 기다릴 뿐이옵니다. 차근차근 말하는 사내를 바라보던 노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웃음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고 목을 내놓는 일을 못하러 한단 말인가? 그대는 내 자식을 보려는 것 같으나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고 또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라. 사내는 우선 노인이 웃는 것을 보고 안심하여 기대를 가지고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원래 밤잠이 없어 밤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홀로 앉아 밤을 보내는 것이 매우 적적하던 터에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노인과 사내는 하인을 시켜 술과 안주를 내어 먹으면서 날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벌써 훤히 밝아오자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사오니 소인은 물러가겠나이다. 종종 들어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으나 출입이 매우 어려워 정성을 이룰 길이 없겠습니다. 꼭 나갈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외딴 뒤 사랑에 홀로 종일 가도 말동무 없거늘 자네가 나를 동무하여 줌이 어떠한가? 사내는 은근히 기뻤으나 겉으로는 불안하고 거북한 척하니 노인은 굳이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뒷방에서 먹고 자고 노인과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었지요. 병조 판서가 올라올 때에는 노인이 사내를 잠시 옆방에 피하게 하는 외에는 밤낮으로 노인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지요. 하루는 동지 노인이 청하였습니다. 그대는 한양에 자주 오갔으니 경험한 게 많을 터라. 눈으로 본 일, 귀로 들은 것들을 들려주게. 사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과거한 뒤 벼슬을 한 자리 해보겠다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사울살이를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 논밭을 팔아가지고 올라오다가 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한 일까지 앞뒤 사실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지 노인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웬일인지 아침 저녁 식사가 더욱 달라졌고 이튿날 병조 판서가 올라왔을 때도 노인은 전과 달리 무인을 불러내어 병조 판서에게 인사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병조 판서는 특히 새 주검을 묻어준 일을 자세히 묻고 또 물었죠.
그리고는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 같으니 지금부터 어려워 말고 자기를 만나 달라는 뜻을 간곡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에 동지 노인이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여 사내는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따라 나섰습니다. 처마 밑을 휘돌아 뜰을 지나 아담하게 꾸민 한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를 정하고 앉았습니다. 사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였지요. 이윽고 계집종이 방문을 열자 단아한 젊은 부인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더욱 놀랍고 의아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머뭇머뭇 물러나려고 하는데 동지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으니 그대로 앉아 있게. 사내는 까닭 모를 이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무거워진 머리만 푹 숙이고 불안스럽게 앉아 있노라니 그 부인이 사내를 향하여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의아한 사내는 황망히 일어나 답례하였으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여 감히 눈을 들어 부인을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인은 입을 열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인은 소녀를 모르시나이까. 대인께서 높고 깊으신 은혜를 베푸시어 제 부모와 동생의 새 시체를 안장해 주시고 또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어린 저를 멀리 외가까지 데려다 주신 덕택으로 소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데다 슬픔에 쌓여 있어 대인이 사시는 곳과 성함을 묻지 못하였사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 자나깨나 가슴 깊이 맺혀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한탄스럽던 차에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옵니까? 하늘이 도우셔서 이렇게 기이하게 대인을 만나 뵙게 되어 소녀가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되었사오니 이제야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비로소 그 부인이 자기가 구원해준 바로 그 처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병조 판서가 작년에 아내를 잃고 그 처녀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처녀는 판서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항상 은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지 노인과 판서도 누군가의 의로운 일을 감탄하고 있던 차에 사내를 만나 그의 말이 부인의 말과 서로 들어맞아 놀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판서는 무인을 위하여 담을 사이에 둔 집 한 채를 사서 사내의 가족들을 호남에서 데려다가 단란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사내를 선전관으로 썼습니다. 또 판서가 사람을 대할 적마다 사내의 특출한 의협심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여 조정의 모든 정승들이 감탄하고 서로 찬양하여 벼슬이 어영중군의 아장까지 승진하였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답을 생각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며 또한 다른 이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니 하늘이 감탄하여 돌 모두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다면 무릇 보이지 않는 복을 놓치는 이치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